이정효 감독의 광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준효 감독의 광주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광주 얘기 이렇게 기분 좋게 하기 힘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재정난 문제 때문에 전력이 좀 깎였다 보니까 네. 좀 이정효 얘기는 쉬어가는 해가 되려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가 아니고 웬걸 아챔 엘리트에서 일을 내면서 뭐 좀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원래 빗셀 고베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졌고 지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유튜브니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발렸어요. 경기력 면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쉽지 않겠다 많이들 생각했는데 홈에서 거꾸로 발랐죠. 그래서 이제 연장전 끌고 가가지고 연장 포함 3대0으로 승리하면서 네. 대역전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러니까 고베로 16강 1차전 갔다고 나서 이정효 감독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정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지 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힌 그런 느낌이었다. 이정효 감독이 그 당시 고베 원정 가서 1차전 때 이거는 네. 이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네. 팀한테는. 고베는 리그 페이즈 때도 만났는데 다른 일본 팀은 막 7골 넣고 이기고 그래도 고베만큼은 유독 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고베가 스타일이 일본의 다른 일반적인 팀들하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뭐 준 네. 국가대표급 선수들 다 모아놓고 굉장히 다이렉트한 그런 축구로 상대를 완전 기세로 찍어 누르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굉장히 깝깝하다. 어떻게 2차전에서 수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수요일 날 딱 하는 걸 봤는데 네. 참 방법을 잘 찾으셨더라고요. 그 수 얘기를 저희가 좀 전술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뭐 취재를 좀 해보고 경기를 좀 복귀해 보면서 그 수가 뭔지를 좀 이런 설명이 별로 안 나왔어요. 네. 우리 축구 매체들이 전술 얘기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상대팀 감독이 아사니만 막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아사니를 내가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날 그 원래 광주가 이제 이민기 또 김진호인가요? 네. 두 명의 풀백이 있는데 바꿨어요. 보통은 이민기 좌, 김진호 우거든요. 네. 이민기 선수는 오른발잡이지만 커리어 내내 거의 왼쪽 풀백만 쓴 선수예요. 근데 이날 갑자기 오른쪽 풀백으로 이민기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민기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을 때는 요즘 쓰는 말로 인버티드 풀백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빌드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날은 직선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정통 풀백의 플레이를 측면에서 하면서 아사니와 함께 측면에서 짝을 이루고 네. 아사니가 안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게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유인해주는 역할을 네. 이민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수 구성을 확 바꾼 거예요. 멤버는 그대로인데 위치를 바꿨어요. 이게 완전 통했습니다. 아사니만 막으면 된다고? 네, 못 막게 해줄게. 네. 못 막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후반 중반까지 광주가 주 루트를 아사니가 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헤이스하고 김진호가 있는 왼쪽으로 주로 계속 파요. 네. 네, 거기서 유효한 공격들을 계속 이뤄내면서 전반전 첫 번째 골 프리킥도 헤이스가 얻어내고 나서 이제 박태준이 올리고 박정희 넣으면서 이제 실마리를 찾았는데 또 하나 눈에 띈 변화가 뭐였냐면은 김경민을 굉장히 모험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김경민을 엄청나게 골키퍼인데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센터백하고 같이 뒤쪽에 이제 3명을 배열시켜가지고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작업을 시키면서 그러면 광주가 쓸 수 있는 필드 플레이가 한 명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 명씩 더 올려가지고 위쪽에서 높이서 붙을 수 있는 그 숫자 싸움을 더 이정효 감독이 많이 가져간 거예요. 김경민 선수가 보면은 야 저기서 혹시나 빌드업 하다가 실수 하나 나오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라는 지점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하는데도 거기서 일단 미스가 안 난 거. 그러니까 발을 잘 쓰는 골키퍼를 현대축구가 왜 보유해야 되는지를 이정효 감독이 빗셀 고베와의 16강 2차전에서 또 보여준 거죠. 그건 진짜 완벽하게 이정효 감독 전략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뭐 거기다가 이제 정신적으로 무장도 잘 돼 있었고 네. 원래 전술과 정신력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로 합쳐졌을 때 최고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원래 전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축구를 할수록 전술이 별로 없는 축구보다 90분 내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정신력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지도 투지지만 집중력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옛날 광주 선수들의 어떤 매 상황마다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집중력 이게 엄청 높았어요. 이정효 감독이 자신의 축구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두 가지 키워드를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 골 그리고 포지셔닝. 그 아사니의 마지막 세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은 하이라이트를 짧게 끄는 걸로 보면은 마치 띄워가지고 세컨드 볼을 어차저차 만들어서 아사니가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긴 시점으로 하나의 페이지로 다 보시면은
광주가 DS부터 해가지고 7번의 연결을 거쳐서 완벽한 선수들의 포지셔닝으로 만든 팀 플레이로 마지막에 피니시만 아산이가 왼발로 너무 훌륭하게 만들었을 뿐 과정 자체가 완벽하게 팀이 의도한 대로 계획대로 된 장면이에요. 네. 저는 야 이거를 후반 120분 그러니까 경기 120분 다 된 시점에 이게 된다고 팀이 아까 이제 김종용 기자가 얘기한 경기력과 정신력은 네. 구분되지 않는다. 선수들이 그때도 멘탈 딱 잡고 정확하게 자기가 무슨 역할을 그 안에서 구현해야 되는지 감독하고 약속된 게 정확히 펼쳐지니까 그런 장면이 나온 거죠. 야, 저는 사실 이제 전략 전술을 잘 모르니까 가장 저의 눈길을 끌었던 거는 26억 벌었다. 아니 근데 8강 진출만 했다고 5억 8천 받았다고요? 아챔이 상금이 네. 좀 좋죠. 네. 그래서 이제 26억 네. K리그 우승 상금의 약 5배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까지가 네. 이제 26억을 모은 거고, 네. 예, 이제 8강 진출 한 번으로 5억 8천 번 거고. 네. 그래서 8강에서 한번 또 이기면은 8억 벌고 이제 결승에 올라가면은 준우승으로 또 한 40억, 45억. 40억? 예. 40억? 그렇게 되면은 네. 한 80억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8강부터는 아시아에서 뭐 내노라는 팀들 다 모인 이 무대이기 때문에 광주가 과연 이걸 뚫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판 승부니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또 이제 8강은 그 8강부터는 단기 토너먼트로 합니다. 이번 대회부터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서 8강에 진출한 동서아시아 8개 팀이 다 모여서 사우디에 모여가지고 월드컵처럼 단기 대회로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옛날 아챔은 너무 멀어서 결승 전까지는 동아시아 팀끼리만 붙다가 결승에서만 무슨 뭐 미국 스포츠 동서지구 월드 파이널 하듯이 네. 그렇게 붙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동서지구가 8강부터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는 무조건 서아시아에 있는 4팀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그 중에 한 팀이 카타르고 3팀이 사우디이기 때문에 75%의 확률로 사우디 팀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 상대 팀의 공격수가 호날두, 피르미누, 미트로비치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차라리 호날두가 낫다. 그렇죠. 아 호날두가 호날두가 양악을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서 친한파잖아요. 친한파. 호날두의 팀 동료가 존 두란인 걸. 네. 존 두란.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사실 제가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그 몸값 정리해주는 포털 사이트 트랜스퍼 마케트에서 광주 선수들의 아챔 참가 선수들 중에서의 몸값을 찾아가지고 봤거든요. 광주 선수 중에 1등이 누군가 계속 넘겼는데 아산이가 광주 선수 중에 1등이고 네. 아챔 참가 선수 중에 110등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이 최경록인데 20등, 200 몇 등에 있었습니다. 200 몇 등. 네. 이미 사실은 광주가 비셀 고베를 잡은 것도 뭐 유럽으로 따지면 한 마인츠가 맨체스터 시티 잡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양 팀 간의 그 재정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비셀고베는 한 1,000억 쓰거든요. 예산을 1년 예산을. 1,000억. 거기는 얼마 전에 바르셀로나 출신 유럽파 4명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팀이었죠. 이니에스타 뛰던 팀이잖아요, 지금까지. 네. 아, 그랬어요? 예, 예. 네, 호안 마타 뭐 이런 선수들도 뛰었었고. 아,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광주 1년 그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냐고. 광주 FC. 광주요. 광주 올해 좀 줄어서 올해 한 120억, 130억 쓰나? 120억, 130억. 예, 작년에 한 150억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26억 벌었으면 그래도 꽤 이제 숨통이 트였겠네요. 그래도 한 26억 4분의 1 했죠? 정도를 번 거니까. 또 뭐 그 사이에 선수들 판 거 여차저차 하면 이정현 감독이 지금 한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주에 선수단 이렇게 팔고 상금 메꾸고 한 게 한 60억 될걸요? 예. 와. 거의 자생, 그러니까 진짜 자력 갱생 중. 네. 예. 광주 자력 시장은 갱생 진짜 중인데. 이쁘겠다. 이종현 감독이 너무 예쁘겠다 진짜. 근데 뭐 이런 기회를 매년 만들 수 없는 게 구조니까 다른 방법. 이정현 감독이 맨날 하는 게 저희가 벌어서 써야 됩니다. 기업들이 저희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서두에 김정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올해는 광주가 어려울 거다. 이정현 감독도 무슨 이 정도까지 선수가 유출됐는데 뭔 수가 있겠느냐 싶었는데 저는 참 이게 위기가 기회로 되면은 이렇게 이정효 감독이 훌륭한 감독에서 위대한 감독으로 또 이렇게 전환되는 순간을 맞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비셀고베전 이 8강 2차전 승리는 이정효 감독의 가치를 뭐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이상은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저 광주의 제일 큰 위기는 역설적이지만 광주가
그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그 8강에서 만약에 승리하면 그때 찾아옵니다. 그래요? 이정효 감독한테 중동 러브콜이 올 겁니다. 어. 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진짜로? 단계에서는 일본에서의 러브콜이 오는 수준이지만 중동 러브콜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돈의 규모가. 그쵸. 네. 그러니까 일단 광주 사겠지 뭐. 이정효가. 상대하는 사우디 팀들의 감독이 이미 유럽 빅클럽을 맡아왔던 감독들이 와서 그 팀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뭐 스테파노 피올리라든지 그런 사람들과의 지략 대결에서 선수단 몸값도 훨씬 낮은데 이정효가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진짜 사우디 팀에서 러브콜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광주의 진정한 위기가 될 겁니다. 전에 이정현 감독이 통화하는데 이정현 감독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다. 내가 유럽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우리의 저평가 네. 혹은 편견. 유럽에 가서 축구를 봤는데 저거밖에 못하나라고 느낀 장면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유럽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저런 기회를 얻는데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아예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 뭐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감독이 유럽으로 간다? 이건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은 영어권인 호주에서 네. 나고 자라서 했고 또 이제 시티 풋볼 그룹과 연계돼 있는 요코하마에서 또 성과를 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렸던 거지만 거의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현 감독이 갈 수 있는 해외의 최대치는 뭐 중동, 현실적으로는 뭐 일본 이 정도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K리그는 매력적인 축구 하나 큰 매력적인 축구가 사라지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댓글에 지금 토마스님이 토트넘 스카우터가 포스텍 후임으로 이정효 후보에 뒀다더만 펜코에 있음. 일단 여기서 살짝 좀 떨어집니다. 네, 실제 스카우터가 영상에 이정효 언급. 저런 스카우팅 망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럼요. 예, 저런 스카우팅 예, 망은 예. 생각보다 엄청 넓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선수로 치면 우리나라 외지간한 유소년 좀 유망주 선수들 유럽과 또 MLS 미국 프로축구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선수들 엄청 많고. 그래요? 네,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유망주를 관찰하고 있는 팀들이 꽤 많아요. 일단은 사실은 뭐 후보군 안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그게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사실상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댓글에도 아까 누네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정효 감독이 빛을 발할 때마다 조금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포옙을 선택한 전북 생각이 자꾸 납니다. 사실상 이정효 감독도 전북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요일에 광주가 비셀고베를 꺾고 어제 전북이 이제 시드니에게 패하면서 ACL2에서 탈락하면서 커뮤니티에 많이 나온 용어가 이정효 거르고 포엣, 이거포라는 지금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이었고요. 지난 겨울에 이정효 감독도 전북으로 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포엣 감독도 같은 동등한 후보군에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전북이 선택한 거는 포엣 감독이었죠. 네.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했을지. 왜냐하면 앞서서 좀 전술가적 성향의 감독이라고 생각했던 김두현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은 팀 매니지먼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이정효 감독도 시공포벨 아니냐.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간과한 부분은 이정효 감독도 팀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럼요. 저렇게 없는 구단을 끌어올리고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준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고 저는 뭐 아직은 포획 감독도 딱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그런 많은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아쉬운 건 하나였어요. 전북이. 왜냐면은 전북이 최강희 감독부터 시작해서 이 왕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최강희 감독, 뭐 모라이스 감독, 김상식 감독, 다음 페트레스코 감독, 김두현 감독, 그리고 포획 감독에 이르기까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전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술적 역량이 점점 떨어지는 팀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트렌드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리그에서 선수 체급으로 누르지를 못하면은 뭔가 도리가 없는 팀. 근데 이게 시대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전북이 데려오던 그 높은 체급의 선수들이 이젠 다 유럽으로 먼저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혹은 리그 안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 울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팀으로 가버리는 상황들. 그래서 체급으로 뭔가 누를 수 있는데 부분에서 점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는데 전북은 빨리 그러면은 다른 스텝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끌다 보니까 지금 약간 어떤 의미에서 K리그의 맨유화가 돼버린 상황이죠. 이정현 감독을 선택했다면은 그걸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정현 감독이 전북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했을 거라는 거는 그렇죠.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비용이 나중에 전북은 더 많은 이제 돈을 들여서 감독을 후일에 선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